아이야잖아요. 이거. 야, 이걸 고등학교 때 줬다고? 네, 17살짜리가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돼요.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좀 긴박한 느낌도 나고. 이 곡이 영화 아마데우스의 오프닝 곡으로 쓰여지면서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익숙했구나. 그런데 짤츠부르크에서 대주교 통제 아래 지난 시간이 5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21살 된 모차르트는 인내력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차르트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접 남긴 글이 있는데 한번 규현 씨가 모차르트 심정으로 읽어주시겠어요? 처음 2번의 아련 때 대주교는 제대로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꺼지는 게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애송이라느니 비열한 놈이라느니 풋내기라느니 칠칠치 못한 놈 따위의 훌륭한 말이 군주나 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바람에 결국 저도 울컥했고요. 저는 제가 시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속상해 보이네요.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모차르트 부자는 1777년 8월에 대주교에게 작심을 하고 연주 여행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쓰게 돼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능을 지금 짤츠부르크에서 썩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행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으로 대주교에게 청원서를 보내게 되죠. 아니 시종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하늘에 신이 주신 재능 이런 얘기하니까 뭐 얼토당토 않는 뭐 헛소리다 선을 넘은 생각했어. 거지. 대주교는 모차르트 부자를 둘 다 해고해버려요. 오히려 땡큐 아니에요? 잘 된 거 아닌가? 자유를 찾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보낸 청원서는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모차르트 아버지는 지금 궁전악단의 부악장이었는데 해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주교에게 간절히 자비를 구했고 다행히 그 해고는 면할 수 있었었는데 하지만 모차르트는 해고 통보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계획대로 5년간의 궁정음악가 생활을 마치고 짤츠부르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잘했네. 대신 대주교의 눈치를 보느라 아버지가 떠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 아버지 역시 근데 본인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재차 직장을 구해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선 아내에게도 모차르트를 잘 감독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오, 이 타이밍에.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그의 아내에게 모차르트의 이것에 대해 특히 잘 감시하라고 특명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쉽네. 나 모르겠는데. 알겠네. 나 모르겠는데. 정답. 네, 지원 씨. 여자. 아이돌이잖아요. 클래식의 아이돌. 연애사. 역시 정확한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확한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아이돌 출신이라 역시 다르는데요. 네. 여자 조심해야죠. 사실 모차르트가 여자에 빠져 있으면 모차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차르트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여행을 떠나자마자 아버지 고향인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모차르트는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첫사랑의 주인공은 18살 사촌동생 베슬레였어요. 뭐야? 사촌 동생이요? 모차르트는 보름 정도 작은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촌 베슬레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소연 씨, 네. 그 모차르트가 베슬레 어떤 면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베슬레가 또 굉장히 발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도 처음으로 또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그 첫 상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또래랑 뭐 이렇게 말을 터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맨날 살면서. 아빠가 막 정말 쌍심지를 켜고 관리. 욕하시신 줄 알았어. 아 뭐라 그러죠? 아니 쌍심지를 진짜 켜고 본다 하잖아요. 오늘 맞아요. 부릅뜨고 정말 감시를 바로 옆에서 하다가. 너무 억압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봐요. 처음으로 벗어났잖아요. 그것도 10대도 아니고 21살에 처음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잠시 모차르트는 예정된 마나임과 파리로의 여행을 떠났어야 했는데요. 그렇지만 마나임에 도착해서도 베슬레에게 편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당시 그 모차르트가 쓴 러브레터가 남아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래퍼네요. 라임이 해슬레. 야,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임이 아주 와. 가장 사랑하는 베슬레, 헤즐레야. 이제는 잘 자라고 말하고 싶네. 뿌지직 뿌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꽃밭에 똥을 싸라고. 이게 뭐예요? 러브레터예요? 푹 잘 자라고 엉덩이를 입게까지 늘어놓고 말이지. 아, 엉덩이가 아파. 불타고 있는 것 같네. 어쩌면 똥이 나올 건가? 그래 맞아. 똥이야. 너로구나. 보인다. 냄새가 난다. 그리고 뭐야? 이건 그랬구나. 뭔 소리야? 무슨 똥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해즐레한테? 네. 똥이라고 한 거예요? 다들 놀랬죠? 너무 애기 뭐예요? 같아요. 어떤 네, 의미예요? 유머라고 하기에는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좀 음담패설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모차르트 연구자들 중에서는 그 모차르트가 분변 음욕증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변 음욕증이 뭐예요? 이 분변 음욕증이라는 게 배설물의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이상 성욕을 가리킨다고 해요. 실제 그-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그 똥 얘기 응가 막 좋아하잖아요. 이러면서 어. 그냥 똥 얘기하면 웃고 막 이러는 건데 아까 막 사회성을 너무 못 배웠잖아요. 사실 또래 애들도 많이 못 만나봐서 그게 되게 성장이 그런 쪽으로 좀 아, 그때 멈춘 건가? 그러니까요. 좀 뭐 정확한 이유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이런 지저분한 표현은 그 가족이나 연인한테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모차르트 가족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농담이나 뭐 놀이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사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를 떠도느냐고 또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항상 그 어른들 틈에서 자라면서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과 피곤함을 푸는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좀 떡하다. 야, 정말 위인전에 안 나오는 좀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모차르트 첫사랑 그 편지 받고 넌 똥이야 했는데 그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안 남아, 답장은 안 남아 있고요. 그 일식한 거 아니에요? 씹힐만 하죠. 베즐레에 대한 답장은 안 남아 있고요. 첫사랑에 푹 빠졌던 모차르트가 이 마나임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단 한 달 만에 베슬레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데요. 자, 모차르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바로 16살의 소프라노 알로이지아였습니다. 소프라노 같은 음악 업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네, 모차르트는 마나임에 도착하면서 그곳에서 더블 베이스 주자였던 베버 씨와 또 그 가족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베버 씨의 4딸 중에서 둘째 딸인 알로지아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곧 모차르트의 연애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발대발을 했겠죠. 어떻게 아버지 귀에 들어? 당장 돌아와라. 사실 모차르트가 자기가 그 자기 알로지아를 출세시키려면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가 알게 돼요. 아빠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뭐 돌아오라고 했겠죠 이제. 네, 아버지는 빨리 예정대로 취업하러 파리로 가라고 다그쳤습니다. 어렵다. 저 때는 그 눈이 멀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에.
근데 우리 착한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파리행 마차에 몸을 싣고 떠났습니다. 야, 사랑을 포기했구나. 효자야. 그런데 이때 모차르트에게 비극적인 일이 닥치게 됩니다. 뭐죠? 바로 함께 구직 여행에 나섰던 어머니가 1778년 7월에 파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어떡해. 그런데 이 비보를 전해들은 모차르트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너 때문에 네가 어머니를 방치한 탓에 병이 악화된 거라면서 모차르트를 탓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당장 짤츠부르크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잔인하다. 당시 아버지가 모차르트에게 보낸 편지가 또 남아 있는데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야, 이 자식아. 빚이 지금 700플로린으로 불어났고 나와 네 누나가 내 얄팍한 봉급에 의지해서 어찌 살아나가야 할지 앞이 깜깜하다. 이제 네 늙은 애비와 사랑하는 누나의 앞날이 오로지 네 손에 달렸다는 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투명한 사실이다. 네 봉급이 있어야만 내가 몇 년 안에 모든 빚을 갚고 평화롭게 죽을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가. 근데 왜 뭔가 조선시대 같아.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죠. 그쵸. 이때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짤츠부르크 궁정에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잡아두었다면서 아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끝났네. 수현 씨, 그러면은 그때 당시 새로 사귄 그 여자친구는 네, 어떻게 그때 됐어요? 그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로 돌아가기 전에 알로이지아를 만나기 위해서 마나임에 들렀어요. 근데 그 알로이지아가 이미 마나임을 떠나서 뮌헨으로 가버린 후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모차르트를 거절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모차르트는 1년 4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구직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한 채 짤츠부르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를 떠난 게 콜로레도 대주교 때문이잖아요. 콜로레도 대주교는 모차르트를 다시 받아주기는 했어요. 월급도 그 이전보다 3배나 올려줬고요. 게다가 맡은 일만 끝내면 언제든지 여행을 해주겠다고 허용도 했고요. 오, 파격적인데요? 네. 하지만 둘의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1781년에 모차르트가 뮌헨에서 오페라 이도메네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든요. 네. 모차르트가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빈에 온 대주교가 굳이 모차르트를 빈까지 불러들인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차르트에게 신작을 3개나 만들어서 연주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선 수고비로 단 4두카트만 준 거예요. 3g이 조금 넘는 금화 4개를 준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대주교에게 불려가면서 날려버린 기회가 있었는데요. 같은 시간에 열린 한 공작의 파티에 참석했다라면 50두카트는 너끈히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게다가 공작의 집에 머물던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아, 그럼 일부러 약간 방해한 건가요, 대주교가? 모차르트는 그렇게 믿었어요. 대주교가 자기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25살의 모차르트는 결단을 내려요. 사표를 제출하고 콜로라도의 대주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지. 오, 드디어. 일단 빈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로 모차르트가 빈에 정착할 무렵 인구가 20만 명에 달했어요. 그에 비해 짤츠부르크 인구는 16,000명 정도였거든요. 엄청 차이났구나. 이렇게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찾아서 예술의 도시 빈으로 떠나왔는데요. 모차르트는 자유를 얻는 대신 프리랜서 음악가로서 불안정한 현실과도 맞서 싸워야 했어요. 프리랜서의 현실 잘 알죠. 고정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음악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요? 아, 이거 우리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기분 나빠서 안 받을래.
(17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이것이 빈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요. 모차르트에게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아, 지금 이거는 지금도 모차르트에게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초콜릿. 오답입니다. 왜요? 신박했죠? 아, 심하겠죠. 아, 그거 할 줄 몰랐어요. 아, 설마. 아, 그런 식으로 할까요? 예. 아, 그럼- 재밌는 오답 좀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이탈리아. 발명이 됐다. 정답. 지원 씨. 모짜렐라 치즈. 그럴듯한데요? 그럴듯한데 오답입니다. 혹시 어떤 악기였나요? 맞습니다. 혹시 그 오르겐 뭐라고 해야지? 그거? 정답. 규현 씨. 아코디언? 아, 오답입니다. 정답. 피아노. 피아노. 아, 정답입니다.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인터고 아니에요? 없었어요? 하프시코드인가 보죠. 마침 그 시기 빈에선 피아노라는 새로 등장한 악기가 선풍적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비슷한 건반 악기인 이제 합시코드의 달인이었던 모차르트는 피아노가 새로 등장했을 때도 전혀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연주를 했는데요. 또 모차르트에게는 피아노를 배우려는 제자들이 되게 몰려들어서 레슨 수입이 쏠쏠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초보자를 위한 피아노 곡도 많이 작곡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곡 한번 같이 감상해 볼까요? 네. 아, 근데 초보자용이에요, 이게? 거의 뭐 손가락이 돌아버리겠는데. 네, 한 번쯤 들어봤던 곡이죠. 네. 네, 다양한 피아노 곡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작곡이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곡 하나 더 있는데 다들 반짝반짝 작은 별 아시죠? 네. 프랑스 동요인데 그 모차르트가 이걸 주제로 해서 변주곡을 작곡한 것이 아주 유명한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 시기 모차르트의 진정한 필살기는 레슨이 아니라 피아노 협주곡이었어요. 네, 협주곡이라 그러면 독주악기랑 오케스트라가 서로 대화하듯이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 관현악 장르인데요. 근데 자신이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모차르트는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고 직접 솔리스트로 나서서 그야말로 빈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차르트의 이런 연주에는 유럽 전역에서 온 저명 인사들의 방문으로 늘 만석이었다고 해요. 베토벤이 이제 1792년 그 22살의 나이로 빈에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빈에서 사는 동안 무려 80번 넘게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80번 넘게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빈 안에서만요? 빈 안에서만. 와. 그래서 밤낮으로 작곡을 하면서 피아노 막 두드려 부시면서 촉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웃들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했고 그래서 쫓겨나듯이 자주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요즘 태어났으면은 아마 문제 많이 생겼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층간소음으로 우리 고통 많이 요즘 받아요. 태어났으면 작업실에서 하면 되죠. 그런가요? 그러네. 왜 집에서 굳이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베토벤이 작곡하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찬물을 머리에 부어서 머리를 일깨우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방에서 물을 부으니까 그 아래층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홍수나죠. 물이 떨어지겠죠. 그쵸? 누수 현상.
물이 새어 나오니까 이상이네. 더 문제를 일으켰고 진상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럼 베토벤이 아까 나왔던 유서 사건 이후로 가장 처음 몰두했던 곡이 어떤 곡일까요? 네, 그 하일리겐 슈타트를 1802년에 쓰고 그 이듬해인 1803년에 베토벤이 단 한 명의 영웅을 위해서 교향곡을 쓰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이 영웅이 누구냐면 베토벤이 역사의 수호자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아끼지 않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이 사람이랑도 같은 시대 사람이야? 와, 나폴레옹이랑도? 이렇게 엮여요, 다 인물들이. 베토벤 계몽주의 사상에 매료됐다고 했잖아요. 프랑스 왕정을 나폴레옹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웅으로 이제 부상을 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에 하도 꽂힌 나머지 베토벤이 이 음악 활동의 근거지를 빈에서 파리로 옮겨볼까 고민할 오. 정도였다고 해요. 나폴레옹 그러니까 이런 되게- 말도 했다고 하는데 지원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음악 예술을 이해하는 것만큼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랬더라면 나폴레옹을 정복할 수 있을 텐다. 여기서도 베토벤 성격이 나오죠. 존경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정복을 하고 싶어하는 어. 그런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향한 팬심, 베토벤의 그 특유의 팬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베토벤이 나폴레옹에 헌정하는 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소위 걸작의 숲이라 불리는 요 시기의 대표곡이 탄생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걸 귀가 안 들리면서 이걸 했어? 저 악기들을 어떻게 다 작곡을 하냐고. 악기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악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의 1악장을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 안 들린 상태에서 작곡했다는 게 더 기적이에요. 현란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베토벤은 이 교향곡에 굉장한 열정을 쏟아부었는데요. 당시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교향곡만 해도 전곡의 길이가 20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영웅 교향곡은 50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결국 나폴레옹에게 헌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나폴레옹에 대한 환상이 깨졌나? 네, 그 나폴레옹은 왕정 무너뜨리고 이제 모든 세상 평등하다, 자유, 박애, 평등을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오른 대관식의 모습이에요. 이 노틀담 성당인데 이 소식을 듣고 베토벤이 엄청난 배신을 느끼고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베토벤의 세 번째 교향곡 표지에 제목으로 보나파르트라는 부제를 붙였었는데요. 오. 근데 그 보나파르트 그걸 이제 지워서 긁어내게 됩니다. 이게 악보 표지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린 자리가 보이죠. 보나파르트라고 원래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의 원제가 보나파르트였던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교향곡의 제목을 보나파르트에서 심포니아 에로이카, 그러니까 한 특정 인물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영웅을 기리는 그런 작품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내부로 들어가자면 화성 복잡해졌고요, 조바꿈 이상해졌고요, 불협화음 과감하겠어요. 왜냐하면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중들이 이 곡 너무 이상해, 괴상해라고 혹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리에 가서 활동하려던 계획도 취소하고 철회했죠. 지금 영웅 교향곡을 어쨌든 나폴레옹에게 헌정하지도 못했고 또 대중들도 막 불협이 많고 하니까 이게 호응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좀 실망이 많이 컸을 텐데 이후로 그러면 좀 더 절치부심해서 더 좋은 곡들을 만들어냈나요? 네, 각을 잡긴 잡았죠. 그런데 베토벤 워낙 대중의 취향에 맞춰서 곡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니들이 뭘 알아?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808년 38살의 베토벤은 또다시 불멸의 명곡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여기까지밖에 몰라. 지원 씨, 이 테마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 그 기존에 지금 들었던 것보다 되게 깊이가 있게 들려요. 네,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은 청력 상실이라는 운명의 불가항력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곡을 들을 때 우리가 쇼파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좀 기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비장한 마음가짐이 딱 들어요. 아하. 네, 그래서 마냥 편안한 멜로디가 아니라 요 운명 모티브 무거워요, 무거워. 네, 단 4개의 음표로 이루어진 모티브가 3악장, 4악장에도 전혀 다른 음악적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정말 짧은 레고 블럭이 전체의 구조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의 구조를 관통하는 걸 알아채려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운명 교향곡을 통해서 청중들의 감상 태도에 격렬한 변화를 일으켜요.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베토벤 교향곡을 감상하고 있는 청중의 모습을 그린 건데 어떠세요? 눈을 감거나 눈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알이거나? 네. 변해 보이지 않아요. 오, 그러네. 뭔가 심취하면서 듣고 있죠. 그러니까 한음 한음 놓치지 않고 몰입해서 듣게 하는 어떤 강렬하고 심오한 에너지가 이 베토벤 교향곡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운명의 노크 소리, 천문을 열면서 두드리면서 뭐 끝날 때까지 청중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힘이 굉장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손준호 씨, 근데 네. 이 곡도 원래 제목이 운명 교향곡이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교향곡 5번. 아이, 심플하죠? 네. 네. 아이. 근데 베토벤의 추종자였던 안톤 쉰들러라는 사람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 곡이 운명 교향곡으로 명명이 돼서 불려진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따다다단 이런 느낌으로. 네. 아, 그렇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은 직접 지휘를 해요. 와.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아, 이건 알죠, 제가. 저도 알아요. 이 시기 베토벤이 즐겨 사용하던 요 물건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정답. 네, 흡연을 사용할 때 이용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담배 곰방대. 예. 준호 씨 오답입니다. 저거 뭐 부르는 거 아니야? 정답. 규현 씨? 저거를 일단 입에 물고 있긴 합니다. 저 안으로 소리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약간의 떨림을 입으로 느끼는 거죠.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입에 무는 게 아니라 저 동그란 부분을 귀에 갖다 대고 뭔가 그 소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듣는 거 아닐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이, 여기서부터 보청기입니다, 많이 보청기. 이게 베토벤이 당시에 사용했던 보청기들 또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제 나팔관처럼 생긴 보청기예요. 이게 귀에 꽂아서 사용했는데 크기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보청기랑 다르죠? 엄청 크죠? 약수터에 있는 그리고 거 약수터 그 바가지 같이 생겼죠? 아, 저기 귀에 아예 머리에 쓸 수 있게 만들어.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아, 있게. 그러네. 띠처럼. 그래서 베토벤의 지인들이 이 보청기에 막 의지하니까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 확성된 소리들이 고막에 직접 꽂히면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다고 해요. 근데 베토벤 입장에서는 소리가 계속 안 들리니까 조그만 소리, 미세한 소리라도 듣고 싶었던 거죠. 이 보청기를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네. 심정으로. 근데 보청기 약발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1년 후 1817년, 그러니까 47살 땐 완전히 침묵 속에 빠집니다. 이제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게 돼요. 니키 씨, 그러면 이제 귀가 아예 안 들리게 됐는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네, 그때부터 이제 베토벤 자기의 그런 장애를 드러내고 이제 사람들이랑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내밀었던 게 바로 대화 노트예요. 이제 대화 노트 썼는데 거기 이제 상대방한테 할 말 거기다 적어달라고 했대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상대방의 말만 남아있고 베토벤은 이제 아마 말로 대답했을 것 같은데 베토벤 직접 무슨 얘기 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뭐 여담이지만 베토벤은 육체적 사랑은 등한시했었어요. 맞아요, 영혼의 결합을 정신적으로만. 굉장히 고상하게 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라토닉 예술가보다 러브. 여자 관계가 늦어. 아, 연인도 그렇고. 그래서 베토벤에게 불멸의 연인이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그가 쓴 편지를 같이 볼게요. 불멸의 연인에게 나의 천사이자 전부이며 나의 분신이여 그대에게 잠시 내 마음을 전하려 하오. 내일이 되어야 내 숙소가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구려. 왜 이런 깊은 슬픔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나도 그대도 이처럼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전형적인 연애 편지죠. 예. 그 베토벤 마음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가 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그 하나를 위한 갈망 같은 것들이 느껴지시죠. 이 편지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된 연애 편지인데요. 근데 베토벤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어떤 여인의 이름으로 특정한 게 아니라 불멸의 연인, 운슈테르리케 게립테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연인이 누군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 논문만 해도 막 몇 수편에 달할 거예요. 아니 이름을 왜 안 적었을까요?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1970년대 한 베토벤 연구자가 한 여인을 유력한 후보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토벤 연구가가 있어. 1970년대 한 베토벤 연구자가 한 여인을 유력한 후보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토벤 연구가가 있어. 안토니 브렌타노란 여인인데요. 외교관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결혼을 15살 연상의 사업가 프란츠 브렌타노랑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결혼이었대요. 사랑이 없는 결혼. 그러면서 이제 빈을 떠났다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40살의 베토벤과 처음 만나서 이제 썸을 나누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안토니 브렌타노의 남편은 심지어 베토벤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이,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베토벤은 사랑이 많은 사내였어요. 그래서 한평생 짝사랑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해요. 언제나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대상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만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계급차가 현저한 뭐 왕족 귀족이거나 아니면 기혼자 이렇게 유부녀거나 아니면 한 번 사랑이 좌절된 고 여인의 사촌 동생 언니거나 뭐 이렇게 그 가족들과 사랑에 빠진 거나 되게 파란만장했거든요. 왜 그럴까? 손준호 씨, 그 불멸의 연인들 강력한 후보 또 누가 있나요? 베토벤의 제자이자 귀족의 자제였던 줄리에타 귀차르디가 있습니다. 월광 소나타를 헌정받아서 베토벤의 불멸의 여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듣게 됐고요. 또 테레제 말파티라는 여인도 베토벤과 열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 중에 띠리리리리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이게 원래는 테레제를 위하여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베토벤이 굉장히 악필이어서 테레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엘리제를 위하여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안토니가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거예요? 네, 그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거론되는 인물들은요 알려진 연인들만 해도 9명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마다 이 여인이 불멸이었을 거야. 저 여인이 불멸이었을 거야. 막 이렇게 추측이 분분하다가 지금 현재는 연구상으로는 안토니 브렌타노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토벤이 어느 누구하고도 사랑이 이어지지 못한 채로 소리도 잃고 세상에서 홀로 고독한 사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외로워. 그리고 1813년 더 20년까지를 7년 동안 딱 6곡밖에 작곡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청력도 상실했지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궤양성 대장염, 류머티즘, 황달, 간경변, 폐렴, 편두통, 만성복통, 병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하나만 있어도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성격도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맞아. 더 괴팍해져 갖고 그래서 베토벤이 스스로 자기 일기장에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나는 심술구저, 나는 고집불통이야, 인색해, 불같아.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자기 성격을. 이렇게 고독한 일상 속에서도 베토벤에게 뭐 여전히 유일한 힘이 됐던 건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불멸의 음악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여기구나. 웅장하다. 아, 진짜 멋지다. 이게 어떻게 머릿속으로 들렸을까? 어떻게 이걸 귀가 안 들리면서 이걸 했어? 요 곡이 세상에 처음 발표가 됐을 때 그런 무대를 초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연 무대에 함께했던 청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막 흘렸대요. 왜냐면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베토벤이 지휘자 단상 그 포디움에 올라서 70분이 넘는 이 기나긴 교향곡을 직접 지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의 장면이 콘서트홀에서 벌어졌던 거죠. 근데 작곡은 뭐 머릿속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안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죠. 지휘를 하죠? 베토벤은 청력 완전 잃었잖아요. 어떻게 지휘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베토벤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조 지휘자가 있어요. 이 초연 당시에 지휘자가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현악을 관장하는 지휘자, 합창을 관장하는 지휘자, 그리고 베토벤 앞에서 전체 합창과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베토벤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엄청난 곡을 지휘하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베토벤 앞에 실질적으로 악단을 이끄는 라우프라는 지휘자를 세웠고 그 뒤에 베토벤이 섰는데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지금 듣고 있는 소리예요.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거든요. 근데 베토벤 귀가 들리지 않잖아요. 연주자가 베토벤을 객석 쪽으로 돌려 세웠던 거죠. 손님인 고갱을 맞을 준비로 바빠지는데요. 고우가 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해 준비한 건 바로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우하면 가장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이 해바라기인데요. 맞아요. 이 해바라기는 원래 고갱의 방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와, 진짜 많이 그렸다. 각종 해바라기를 다 그려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갱의 방을 전부 해바라기 그림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었는데 힘들어서 일단 4개만 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4점의 그림을 고우가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렸다는 겁니다. 와. 고우는 고갱이 시골 마을인 아르레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봐 약간 노심초사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의 눈을 사로잡을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해바라기를 그리게 된 거죠. 야. 교수님 근데 왜 하필 해바라기를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고갱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곳이 바로 해바라기였습니다. 때문에 고갱에게 해바라기는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꽃이었죠. 그걸 기억하고 있던 고우가 고갱을 위해 선물로 해바라기를 그려준 겁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정말 의기투합을 해서 매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됐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왜 또? 고갱이 마음속에서 고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고우도 고갱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갱은 고우가 물감을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채 대충 마르도록 내팽개춘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해지는 얘기로는 주방 살림이 서툴러서 맛없는 수프를 내놓은 것도 아마 두 사람의 룸메이트로서 관계를 좀 나쁘게 하는데 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점차 성격 차이 그런 것들이 점차 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면서 관계가 좀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 룸메랑은 어디서든 다 싸우는 거구나. 고우와 고갱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 당시 고우의 그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왼쪽은 고우가 자신의 의자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고갱의 의자를 그린 겁니다.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환한 낮에 그려진 고우의 의자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 있습니다. 밤에 그려진 고갱의 의자는 고우와 달리 팔걸이가 있는 암체어 의자고 촛불과 책이 놓여 있고요. 고우는 자연스럽게 놓인 의자처럼 감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면 고갱은 사색을 즐기며 고집이 좀 센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림을 바라보는 그 세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요? 그때 당시에는 고우가 그 환청하고 그 신경증이 좀 심했었는데 그때 태호한테 쓴 편지를 보면 고우가 그런 말을 해요. 고갱하고 싸울 땐 방전된 배터리처럼 머리 통 빈다. 막 그런 내용도 있고 극도로 흥분하면 발작하고 환각이 일으켜서 나중에 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고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고갱이 아르레에 도착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 고갱은 고우의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는데요. 고우는 당시 상황을 동생 태호에게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고갱이 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 그의 역작이 되리라 생각해. 마음에 든 거잖아요. 네, 편지에 쓴 고우의 마음이 정말 어땠는지 좀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의 기대만큼 역작이 탄생했을지 고갱의 그림을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 궁금하다. 네? 뭔가 우울해 보인다. 얼굴 빨개요. 피곤해 보이고. 거의 코가 빨갛잖아. 지금 술김에 그렸다 이렇게 한 건가? 정말 실망했겠네요. 그림은 고갱이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시점을 보게 되면 은연중에 고우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구나. 낮춰보는 고갱의 속마음까지도 느껴지는 것이죠. 사이가 안 좋았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초상화를 선물로 받는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고맙다고는 얘기하지만 아 그래? 너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고우도 역시 자신의 모습이 맞지만
미쳐버린 내 모습이야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갱의 이런 행동에도 고은은 고갱이 계속 아르레 남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착해 고. 그런데 마침 고갱은 자신의 그림이 파리에서 팔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단 뭐 자신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부터 이제 손절한 거네요. 고갱이 떠난 거잖아요. 네. 파리로 떠나려는 고갱과 그걸 막으려는 고우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던 1888년 12월 23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우가 면도날로 스스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당시 다툼 끝에 고갱이 파리로 떠나면서 발작을 일으킨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고우의 귀 상태가 어땠는지 소견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건 당시에 그려진 건 아니고 1930년에 기억을 더듬어 그렸습니다. 위쪽에 정상적인 귀 그림에 빗금이 쳐진 게 보이시죠? 고우의 귀가 저만큼 확 절단돼서 뭐 귓볼 쪽만 조금 남아 있는 걸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와, 아예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왠지 그냥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갱이 떠난다니까 너 가면 나 귀 자른다. 귀 자른다. 그래 잘라. 그래 자른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때 사실은 고우가 태호 자기 친동생한테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아 이제 태호도 나를 떠나겠구나, 나를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고은은? 결국 그는 고갱이 없는 텅 빈 집에서 절망에 빠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엄청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자화상을 그림이잖아, 이게. 그렸네. 바로 이 그림. 이건 고우가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인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뒤에 이재일이 있잖아요. 아, 이제 자기가 여전히 화가로서 다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정말 회복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정신질환이 계속 재발하면서 1889년 5월 36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 씨, 이때 고우가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아르르 주민들이 고우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해달라는 단원서를 했대요. 이건 뭐야 또. 그래서 그 단원서 내용 중에 고우가 여성을 성희롱했고 그리고 귀를 잘랐으니까 이제 이 마을의 질서를 해쳤으니까 이제 쫓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뭔가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서 고우의 인생은 막을 내리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고우는 쌍레미 정신병원에서도 그 불안과 발작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계속 정신병원의 창살 넘어서 바라본 풍경을 또 보고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때 고우의 대표작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보실까요? 야, 이게 이때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구나. 바로 이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인데요. 별이 빛나는 고우가 이제 병실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전체가 불타오르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맞아요. 이게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과거 로마 제국 때는
십자가를 만들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기서 뭐 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애도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흐는 원래 없던 나무를 아마 임의로 그려 넣은 것 같은데요. 그는 이처럼 삶과 죽음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남기게 됐던 거죠. 또 그의 특징인 이제 보색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밤하늘을 진한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별과 달을 칠해서 더욱 생생하게 보이도록 했죠. 게다가 필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고우 좀 안다고 하셔도 되네. 그래서 고흐는 아르레서부터 쌍레미라는 곳에 있을 1년 반 뭐 요 정도 되는 시간에 그림을 150점 정도 그리게 됩니다. 거의 사흘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교수님, 근데 아까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몸이 계속 안 좋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고흐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50년을 살면서 1년에 2,000프랑을 쓴 사람이라면 평생 나는 10만 프랑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10만 프랑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로서 평생 100프랑짜리 1,000점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다. 이과인데 이과 느낌이? 네. 고흐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개당 100프랑으로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몇 개의 그림을 그려야 테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겁니다. 야, 그래도 동생 그런데 이전 결과적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 그린 작품 수는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약 800여 점이거든요. 그걸 비슷하게 그렸네. 네, 그가 1000점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한 셈입니다. 대단해. 이처럼 고흐가 동생을 생각하는 만큼 형에 대한 테오의 애정도 남달랐는데요. 그는 아들을 출산하자 형 이름을 그대로 따서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건 서양에서 의미가 아주 크죠. 그렇죠. 테오는 아들을 통해 형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멋지다. 태우는 정말 진짜 저런 그런 진짜 감동. 모두가 원하는 동생이잖아요. 저런 동생이 있을까?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이름이 자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흐는 사실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짜로 왜요? 자기처럼 불행하게 될까 봐. 하지만 그가 조카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게 되는데요. 어머. 이 그림 역시 엄청난 걸작입니다. 이거 어떤 그림인지 거였죠?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진짜 열심히 그렸을 것 같아 이 그림은. 와, 이런 의미인 줄 몰랐네요. 아니 이것도 다르네요. 그림체가 이게 동양화 같아요. 이게 진짜 유명한데 근데 이런 의미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게 이름이 뭐지? 여기 그려진 나무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서양화에서는 이 아몬드 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그런 꽃을 피우죠.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시면 만개한 꽃도 있지만 막 움트려고 하는 새싹들이 보여서 네네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풍기죠. 그래서 고흐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그림을 그렸고요. 바로 그 때문인지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3월 파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고흐의 그림이 10점 출품하게 된 것이죠. 그때 고흐 그림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당시 분위기는 테오가 고흐에게 쓴 편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시회에 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형의 그림은 잘 배치되어 있고 아주 잘 보여. 많은 분들이 나에게 형의 칭찬을 부탁하러 왔어. 고갱은 형의 그림이 전시회의 핵심이라고 말했어. 그 사이 멀어졌던 고갱도 와서 진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이도 안 갔다는 좋았는데도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고흐의 작품이 6점이 또 전시되었는데요. 드디어 고흐의 그림이 판매가 된 거예요. 첫 판매예요? 첫 판매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이건 붉은 포도바지라는 작품입니다. 예쁘다.
고우 특유의 강렬한 색채와 붓터치, 생동감 있는 묘사가 인상적인데 이 그림은 고우가 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판매한 뭐 그런 그림입니다. 첫이자 마지막이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에 팔렸어요? 이 그림을 당시에 그 돈요 화가였던 간나보스에게 팔았는데요. 그때 400프랑에 팔렸는데 요즘 돈으로 치면은 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 뒤에 러시아 사람이 이 그림을 샀는데 그때 3만 프랑에 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그림의 보험 가액만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9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만. 네. 야,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아이 그럼 지금 팔면 아 이제 지금 후손들까지 다 잘 살고 있겠죠. 네. 예. 이제야 사람들이 고우의 작품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지만 그의 상태, 특히 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신질환도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림을 그린 지 10년째가 되는 1890년 5월 고우는 치료를 또 받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는데 그가 찾은 곳은 바로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오베르는 파리와 가까워서 동생 테오와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테오가 소개해준 의사가 있었는데 가셰 박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고우를 돌봐주기로 했죠. 그리고 고우는 이곳에서 거의 하루에 한 점씩 정말 그림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르레 붉은 포도밭 이후에 그림이 또 팔린 것도 아니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테오가 아프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갔고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신질환에 지쳐버렸고 결국 1890년 7월 27일 그는 낡은 총을 들고 옥수수 밭으로 걸어 들어가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죠. 자살했구나. 자살이었구나. 하지만 비 맞았고요. 왜? 고우는 피를 흘리며 숙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우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상태를 눈치챈 여관집 주인이 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테오가 서둘러 고우를 찾아왔는데요. 그때 고우는 자책을 하며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스스로에게 총을 발사하는 것마저도 실패하다니. 할 소리야? 동생 왔는데. 둘이 너무 그렇게 깊이 연결돼 있어서 정말 한 명이 죽으면은 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테오는 작은 다락방 침대 옆에 앉아서 형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새벽 1시 30분에 고우는 테오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고우의 나이는 37살이었죠. 아유. 37살에 돌아가셨구나. 아휴, 왜 또 자살을?